저 년을 정신병원에 평생 썩게 만들었어. 그 강남 아파트랑 돈을 전부 빼앗아 와야 해.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을 코앞에 둔 걸 알면서도 온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부산 출장이라며 제게 등을 돌렸죠. 그렇게 혼자 남겨진 만삭의 제 침대 밑에 시어머니가 몰래 돌아와 무서운 서류 봉투를 숨겨놓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계획을 눈치채고 그 치명적인 봉투를 낡은 신문지로 채운 가짜와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토록 원하던 장손을 보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친정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귀한 손주가 아닌 그녀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밝힐 서슬퍼런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악독한 시어머니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그 통쾌한 결말을 확인해보세요. 본문.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출산 임박한 며느리를 버려두고 여행 간 시어머니, 몰래 침대 밑에 끔찍한 물건을 숨겼다가 제 꾀에 빠져 파멸한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들 하죠.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제가 진통으로 괴로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기 위해 가짜 정신감정 소견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모은 돈과 예단비로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와 예금이 억 원을 모두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우리 부부의 피땀 어린 재산을 말입니다. 푹푹 찌는 서울의 한여름 더위는 남산만 한 배를 안고 있는 제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은 두 발은 감각조차 무뎌져 종아리부터 허리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아늑했던 우리 신혼집은 오늘따라 유난히 풋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늦은 오후에 햇살을 집어삼켰고 이내 세찬 소나기가 베란다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남편 지윤 씨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캐리어를 끌며 여권과 비행기표를 확인하느라 중얼거렸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배가 자꾸 뭉치는 것 같으니 회사에 말해서 출장 일정을 며칠만 미루면 안 되겠냐고요. 하지만 지윤 씨는 제 손을 뿌리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숨길 수 없는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사장 승진이 걸린 절호의 기회라며 이걸 놓치면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머니가 오셔서 돌봐주시기로 했으니 무슨 일 있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너머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의 커튼 색깔부터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까지 모두 제 손길이 닿은 곳인데 정작 제가 남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선택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뱃속의 아기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니.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오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오늘 아침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며느리 몸보신 시켜줄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곧 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리하고 기가 세며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경기도 양평에 계셔서 오시려면 한참 걸렸고 한창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께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번이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희망 없는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오시는 길이라 전화를 못 받으시나?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생각이었죠. 닫지 않은 부엌 창문으로 서늘한 비바람이 들이쳤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서 극심한 고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문득 갓 결혼했던 신혼 초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훈 씨는 저를 끔찍이 아끼고 걱정해줬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텅 비고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차가워진 걸까요? 바로 그때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진통이 시작된 걸까? 저는 급히 식탁을 붙잡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오늘 밤 진통이 시작된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는다면, 만약 이 비를 뚫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저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여행자 같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무렵, 서울의 다른 한편에 있는 시어머니의 집은 잔칫날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씻자마자 시어머니 역시 먼 곳으로 떠날 계획을 모두 맞춰두었다는 것을요. 김 여사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해 막내딸, 지혜, 그리고 시아주버님 내외와 어린 조카 2명까지 7명의 대가족 모두가 알록달록한 캐리어 옆에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가 지난달에 몰래 예약해둔 3박 4일 일본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없고 게으른 시누이 지혜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갑자기 애 낳으면 어쩌려고 온 가족이 다 가?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금반지를 잔뜩 낀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병원에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어봐야 며느리 비명 지르는 소리나 듣고 머리만 아플 뿐이라면서요. 심지어 여행 가서 머리나 식히고 와야지 애 낳는 거 구경하다간 화병만 얻는다는 기가 막힌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평생 아내 말에 한마디 토도 달지 못하고 살아온 유약한 시아버지는 만삭의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시아주버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일본에 가서 무엇을 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을 품고 있는 저는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함은 저를 버려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짐을 싣고 차에 오르려 할 때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게 있다며 먼저들 가 있으라고 말했죠. 김 여사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자기 방이 아닌 거실 구석의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단히 봉해진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치밀한 계략과 아기가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거대한 계획의 중요한 단계를 막 끝마친 사람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쑤셔 넣고는 서둘러 가족들을 뒤따라가는 척 골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제가 있는 강남 아파트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 비행기 표를 늦췄으니 먼저 가라고, 자기는 나중에 공항으로 바로 가겠다고 둘러댄 뒤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가족을 태운 택시는 무심함을 가득 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마치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핸드백을 꽉 끌어안은 채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녁 8시쯤 빗줄기가 잦아들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때였습니다. 문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고 기쁜 마음에 몸을 일으켜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였지만 어딘가 무척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죽이나 보양식은 없었고
어깨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지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왜 방에 들어가 눕지 않고 바람 맞는 곳에 있냐고 타박했습니다. 지훈 씨가 떠나서 잠시 들렀는데 갑자기 양평에 급한 일이 생겨 오늘 밤에 바로 내려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 말하며 시선은 계속해서 집안을 훑다가 우리 부부의 침실에 멈췄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던 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그녀는 제게 가만히 있으라며 침실에 가서 베개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재빨리 우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자의 직감, 특히 엄마가 될 사람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침실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살짝 들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 하나 가져오는데 왜 매트리스를 들춰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김 여사는 조금은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 나왔지만 여전히 서두르는 기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밤에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이웃에 연락하거나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 시골 가면 언제 올라올지 몰라. 저는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거대한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시골에 간다면서 왜 저렇게 잔뜩 꾸민 걸까요? 새빨간 립스틱에 굽 높은 구두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더욱더 재촉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고 연한 하늘색 침구가 덮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소리가 났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온 힘을 다해 매트리스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맺는 듯 했습니다. 매트리스 깊숙한 곳, 제가 늘 눕는 바로 그 자리에 짙은 노란색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도 주소도 없이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왜 떠나기 직전에 이런 것을 제 침대 밑에 몰래 숨겨야만 했을까요? 혹시 남편이 말했던 절에 다녀오면 주시던 그런 부적 같은 걸까요? 하지만 부적이라면 왜 직접 주지 않았을까요? 왜 도둑처럼 숨겨야만 했을까요? 저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고 막연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장 뜯어보고 싶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치 숨어있는 괴물을 보듯 그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것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는 이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는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행동해야만 했을까? 만약 제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야 이 물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봉투를 한번 그리고 창밖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짙은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숨겼다는 것은 제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해칠 의도였다면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 구석에 낡은 신문지 더미로 향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신문지 몇 장을 골라 봉투 안에 서류 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랍 속에 항상 준비해두던 똑같은 노란 봉투에 그 신문지들을 넣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 테이프를 이용해 가짜 봉투를 꼼꼼하게 밀봉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매트리스를 들고 낡은 신문지가 든 가짜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자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통증이 배를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단 1분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저를 노리는 위험한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옷 몇 벌과 미리 준비해둔 신생아 용품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진짜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집문을 단단히 잠근 뒤 천천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지만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지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제 만삭의 배를 보고는 혹시 병원에 가는 길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경기도 양평의 친정집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은 어두운 밤에 만삭의 여자가 혼자 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백을 꼭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로 농가 밭이 보이기 시작했고 열린 창틈으로 흙냄새와 벼 익는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저는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드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내일 아침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만삭의 딸이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나자 부모님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자 하루 종일 억눌렀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끔찍한 비밀이 담긴 핸드백이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하고 핸드백을 열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봉투를 꺼내 작은 칼로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안에 있던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평안개인의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서윤주 1995년생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명 항목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망상형 조현병, 산전우울증,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 있음, 감정 조절 장애 소견, 지속적인 관찰 및 추가 감정 요망. 아래에는 병원의 빨간 직인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의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너더러 미쳤다고? 이런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 포기 각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불안정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과 예금이억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시어머니 김혜숙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함. 심지어 제가 출산 후 장기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김혜숙은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 우리 부부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10달 동안 품고 낳은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과 시댁 식구들의 일본 여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에 혼자 남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쳐 날뛰는 듯한 연극을 꾸며 이 서류들을 증거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합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잡하게 위조된 병원의 직인을 보니 그들이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분노가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사돈의 악랄함에 경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마른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며느리를 스디로 몰아넣고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해.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흐느끼셨습니다.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다 그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갔을꼬. 저는 손안의 서류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결코 이루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낼 강철 같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배를 내려다보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 엄마가 우리 둘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시골의 밤은 귀뚜라미 소리와 천장 선풍기 소리만이 들릴 뿐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위조된 정신감정서와 재산 포기 각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본 후 저는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담뱃대를 손에 쥐고 계셨지만 불은 붙이지 않으셨죠. 분노로 충혈된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흐느끼셨습니다.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저와 제 만삭의 배를 번갈아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몇 년간 맞벌이하며 모은 돈과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논 한 병기를 팔아 보태주신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2억 원의 예금 역시 제가 밤낮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입만 열면 이니에지를 떠들던 시어머니 김혜숙이 그 모든 것을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각서를 자세히 보니 내용은 아주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주 하므로 곧 태어날 아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시어머니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만약 제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 시어머니가 제게 가해지는 모든 의학적 처치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유와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 남편 지훈이는 대체 왜 제 어미가 이런 천벌받을 짓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냐? 원래는 착하고 싹싹한 아이였는데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약함과 승진에 대한 야망이 그를 악의 조력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제 출산 직전에 출장을 간 것은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끔찍한 연극을 실행할 때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악한 일은 어머니가 총대를 매게 하고 자신은 깨끗한 손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려 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걱정 말고 여기서 몸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도 너희 모자 박 굶길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아직 법이 살아있으니 저런 악당들이 날뛰게 놔둘 수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먼 친척 아저씨에게 연락해 고소 절차를 알아보라고 이르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문자나 전화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일본에서 파티를 즐기며 제 고통 위에서 웃고 떠들고 있겠죠. 아마 제가 아파트에 누워 노란 봉투를 끌어안고 병에 대한 공포로 울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미 그 덫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어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챙겨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가족이 있고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김혜숙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어디 한번 기다려 보시지.
배신과 잔인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새벽 2시쯤 진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고 허리부터 시작된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부르려던 순간 따뜻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통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잠이 얕으셨던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잠에서 깨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낡은 오토바이를 마당으로 끌어내 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군 병원에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나가셨습니다. 시골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며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숨을 깊게 쉬어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아기가 쉽게 나온단다. 비상용 등유 램프, 불빛 아래 비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만약 오늘 밤 제가 서울에 있었다면, 만약 이곳으로 도망쳐 오지 못했다면, 저는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마디마디에서 강한 생명력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저 악당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말 테니깐요. 진통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누군가 칼로 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군 병원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신생아 가방을 들고 따라오셨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아버지께 집을 잘 부탁한다며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구급차의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기도 엄마와 함께 세상에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눈부신 조명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의사는 자궁문이 6cm 열렸다며 바로 분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풍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도 악독한 시어머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마음속에는 아기와 강하게 피어나는 생명력 뿐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진통이 제 모든 기력을 앗아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모든 정신과 사랑을 마지막 숨에 실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거짓과 기만이 없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게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붉은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이름이지만 아이를 향한 저의 모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그 마음이 늘 평온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시댁 식구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진심과 선량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평안이는 제 품에 안겨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오뚝한 코는 엄마를 닮았고 까맣고 깊은 눈은 외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거친 손으로 손녀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셨습니다. 아이가 참 영리해 보인다며 나중에 분명 똑똑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자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의 작은 병실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병문안 온 이웃 주민들도 제가 출산한 것을 보고는 귤 몇 개와 우유 한 상자를 건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골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아도 정은 언제나 넘쳐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온갖 모략으로 가득했던 서울의 그 현대적인 아파트가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곳에는 에어컨도 고급 마루도 온갖 편의시설도 다 있었지만 인정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아이를 돌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을 것이고 제가 봉투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결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잠든 평안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돈과 집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깨끗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키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족발을 푹 고아 끓인 미역국과 텃밭에서 갓 뜯어온 향긋한 나물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젖도 잘 돌고 적군과 싸울 힘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적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기만으로 제게 전쟁을 선포했으니 저는 진실과 법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평안의원이라는 곳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읍내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작은 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장이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친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평안이의 새로운 인생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말만 믿고 집안일만 돌보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었고 그 천직은 저를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우는 평안이의 울음소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계속 무음으로 해두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머니께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마 부산의 어느 시끄러운 술집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 중인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의례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애는 낳았어? 몸은 괜찮고?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머니가 곁에서 돌봐주시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 낳지 않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연극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묻던 지훈 씨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부적 봉투는 잘 갖고 있지? 베개나 매트리스 밑에 둬야 효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 보관했어?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덫이 잘 놓였는지 확인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녀가셨고 그 봉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잘 뒀어요. 걱정 말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지훈 씨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안심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러면 됐다며 어머니 말씀만 잘 들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일 일찍 비행기로 돌아와 진통이 오면 함께 병원에 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에요. 저는 부모님께 통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쟤들이 여기 와서 너랑 손주를 보고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어머니께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단순한 가족 싸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하는 연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봉투 속 서류들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연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 행위라고요. 연희는 제가 친정에 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서 그들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극의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제가 내릴 결정을 더욱 단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젖을 물고 있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안이는 저런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 역시 제 인생에 저런 남편은 필요 없다고요. 연희는 제가 보낸 사진을 검토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안 의원의 법적 실체와 감정서에 서명한 의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의료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그 병원이 정신감정을 할 자격이 있는 곳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김 여사를 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연희 외에도 제게는 시댁 안에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주버님의 아내인 수진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으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형님을 저와 비교하며 구박했고 그 때문에 동서지간인 저희 사이도 조금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 메신저 앱을 통해 형님께 여행은 잘 다녀오셨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온 가족이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에 담긴 형님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형님은 여행 가기 전날 밤 우연히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 지혜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출산하자마자 저를 경기도 외곽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일이 잘 처리되면 지혜에게 외제차 한 대에 사줄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너무 무서웠지만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아낼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게 조심하라며 당분간 어디론가 피신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형님의 메시지를 읽으니 그 호랑이 굴 속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형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에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의 동태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연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떼이고 쫓겨나 앙심을 품고 있던 옛 가사도우미를 통해 시어머니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병원 직인과 의사 서명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며느리 아파트를 차지할 계획에 대해 떠드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희가 오랫동안 공들여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유능한 변호사와 물적 증거,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식구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함께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람에 누워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는 평안이를 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엄마의 가장 큰 힘이란다.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덫이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각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새파랗게 질릴 시어머니의 얼굴,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악할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마지막 평화를 마음껏 즐기시죠. 내일부터는 이 게임의 판을 뒤흔드는 사람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정오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단 김 여사의 가족들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김 여사는 남편 지훈 씨를 재촉해 현관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계략이 섞인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금쯤 진통으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적어도 가짜 진단서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흔적도 전혀 없었죠. 김 여사는 아들을 밀치고 곧장 부부 침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묻지도 않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로 달려가 금반지를 낀 손으로 매트리스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과 재산이 담긴 노란 봉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누렇게 변색된 낡은 신문지 뭉치뿐이었습니다. 환희에 차있던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신문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미친 사람처럼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지만 진짜 봉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지훈 씨가 놀라 달려와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을 돌아보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봉투가 없어졌어. 이 휴지 조각만 남아있다고.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장을 열어보았지만 제 개인 소지품과 출산 가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매트리스를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어디 갔는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사라졌는지 알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누른 후에야 겨우 제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 가족의 오만한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에 몰아넣으려던 사냥감이 이미 멀리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팩까지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지혜는 문가에 서서 껌을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새언니가 다 알고 도망간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딸에게 입 닥치라고 소리치며 아들에게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녀가 걱정한 것은 만삭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서류들이 공권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내내 여행의 피로를 풀어야 할 집은 의심과 공포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을수록 김 여사는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집에 복 없는 셔누리를 들여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순하고 착하다고 얕보았던 며느리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 모두가 저를 찾지 못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훈 씨의 업무용 메신저로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신생아실 투명 요람에 누워있는 뽀얗고 통통한 남자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직장 동료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지훈 팀장, 아빠 된 거 축하해. 아내가 자네 고향 군병원에서 아들 낳았던데 자네랑 아주 판박이야. 사실 그것은 제 옆 병실에 있던 동명이인의 산모 아기 사진을 찍어보낸 동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급했던 지훈 씨는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 사진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김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자 아기 사진을 본 순간 김 여사의 눈이 황금을 발견한 사람처럼 번뜩였습니다. 전날까지의 불안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장손이 틀림없구나. 우리 박씨 집안의 장손이야.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며 임하며 턱선이며 자기 집안 유전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장손에 대한 오랜 갈증이 봉투 분실에 대한 걱정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제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기고만장해져서 시댁에 보란듯이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장 며느리의 친정으로 가서 황금 덩어리를 모셔와야 한다고. 그녀는 딸 지혜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손만 손에 넣으면 며느리를 압박해 서류와 재산을 모두 받아낼 방법이 있다고. 어떤 엄마가 제 자식의 미래를 외면하겠냐며 서울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면 넘어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탐욕과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낡은 생각이 김 여사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의 진위 여부나 제가 왜 침묵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과일이며 한과 같은 선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갓 출산한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골 사돈내기를 죽이기 위한 과시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 사람이며 돈과 권력이 있고 저 귀한 손주는 마땅히 자신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도 어머니의 흥분에 휩쓸렸습니다. 그는 제가 잠시 화가 났을 뿐이며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잘 구슬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저 시골 마을에서 아내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선제압용으로 부른 험상조는 인상의 친척 2명을 태우고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여사는 손주 이름을 뭘로 지을지, 돌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만들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손주를 데려오는 즉시 각서 내용대로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서명을 거부하면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주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순간 그녀의 잔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합차가 저희 집 대문 앞에 급정거하며 조용하던 시골길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굵은 숭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억지 비웃음을 걸고 있었죠. 그 뒤로 남편 지훈 씨와 시누이 지혜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멋대로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 어른들 어디 계십니까?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으면 시댁에 알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오게 만드십니까? 마당에서 평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도 태연하게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고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들의 행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문 너머 방 안에서 딸인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김 여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우리 귀한 장손, 어서 안아다 주시오. 박씨 집안의 손주는 박씨 집안 사람들이 데려가 키워야 한다며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아이가 제대로 크겠냐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김 여사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윤주가 산후조리 중이라 힘드니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옆에 서 있던 신우이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는 대체 어떻게 처신하기에 온 가족을 이렇게 걱정시켜? 손주는 또 금덩이라도 되는 양 꽁꽁 숨겨두고 말이야. 지혜는 오빠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너무 착하게 굴지 마. 어서 들어가서 아들 데리고 나와. 저러다 친정에서 아주 뺏어가겠다. 평화롭던 시골집은 순식간에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와 오만한 태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정을 무시하다 못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듯 했습니다. 함께 온 두 남자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이방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로 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찻잔을 손으로 밀쳐버렸고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손주 데리러 왔고 전현이랑 단판 지으러 왔소. 그녀는 만약 손주를 내놓지 않으면 친정에서 아이를 유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평안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의 젖냄새를 맡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저들 앞에서 수모를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기저귀를 고쳐주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끄럽던 고함 소리가 거짓말처럼 촤고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지윤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게 출산이 힘들었냐고 묻지도 혼자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윤주야,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 어머니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신 거야. 어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 그는 서울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의료 환경이 있다며 이미 아이를 위해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예약해놨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적 봉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께 다시 가져가시라고 하겠다며 우선은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한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을 보니 그가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어머니의 악행 앞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몰라요? 지훈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그는 심지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꾸민 것도 다 우리 아이를 위해 재산을 지켜주려 한 것이라며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하셨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의 변명을 들을수록 그가 어머니의 범죄의 완벽한 공범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여사는 아들이 답답했는지 길게 이야기할 것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애를 뺏어와. 저렇게 말 안 듣는 계집한테 뭘 허락을 받고 있어. 그녀는 제게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당장 애 내놓고 서류에 마저 도장 찍어.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열어주지. 안 그러면 네가 미친년이라는 소문이 이 동네에 쫙 퍼지게 될 줄 알아. 남편의 유약함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지훈 씨는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아내를 향한 어머니의 모욕을 막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그 일행들이 저를 위협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가 제 품에 아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주야, 그냥 어머니께 한번 안겨드려. 해치지 않으실 거야.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에 대한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아버지 등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와 김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고 저분도 내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것이며 이 아이는 결코 저 기만으로 가득 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지윤 씨는 얼어붙었고 김 여사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 잡배처럼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이성을 잃고 아이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귀한 장손일이 내놔. 저는 침착하게 몸을 피한 뒤 아이를 감싸고 있던 겉사개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이 아이는 제 딸이고 우리 부모님의 외손녀입니다. 당신이 찾는 장소는 여기 없습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터질듯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윤 씨가 보여줬던 남자 아기 사진은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실망감은 시댁 식구들 모두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셔서 당신 같은 할머니 손에 아들이 자라게 두지 않으셨나 보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안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품속에서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평안 의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모두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 이게 바로 어머님이 일본 가시기 전에 제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두고 가신 선물입니다. 저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서 위조된 정신감정서와 재산 포기각서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아버지가 막아서셨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함께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아파트와 예금 2억 원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시댁 식구들의 뺨을 후려치는 불꽃 따기와도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경악하며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김 여사가 데려온 험상궂은 친척들에게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 변호사를 통해 사본이 만들어졌으며 곧 경찰서에 제출될 예정이라고요. 저는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를 따라왔던 두 남자는 법과 경찰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런 악독한 여자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오만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감으로 여겼던 며느리가 이토록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제 꾀에 제가 완벽하고도 고통스럽게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던 그녀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돈과 헛된 가치에 목숨을 건한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네 이장님께 빌려온 확성기 소리가 마당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친구 연희에게 부탁해 녹음 파일의 잡음을 제거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도록 편집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시누이와 함께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제가 사라지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릴 것이며 남편은 슬퍼하는 척 연기할 거라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큰일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대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김 여사의 값비싼 옷차림과 위선적인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만삭의 며느리를 해치려 한 시어머니의 악독한 음모를 듣고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사람 탈을 쓴 살인마나 다름없구먼. 세상에 저런 악독한 시어미가 다 있나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김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붉었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확성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제 사촌 오빠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지훈 씨는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식인이지만 유약하고 악에 동조한 자의 치욕이 그를 여론 앞에서 완전히 저는 툇마루로 나서서 동네 어르신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위조된 서류 뭉치를 이장님께 보여드리며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설병원과 짜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든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오.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던 신우이 지혜는 이제 겁에 질려 오빠 등 뒤에 숨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이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틈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버린 여자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제 편에, 정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헛된 체면을 중시하는 김 여사에게 여론의 심판은 그 어떤 물리적인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세를 떨치고 손주를 빼앗으러 이곳에 왔지만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의 경멸각과 외면 속에서 쫓겨나듯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저는 지훈 씨와 김 여사를 다시 집안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정이 담긴 찻잔 대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지훈 씨 앞으로 밀며 당장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은 필요 없으며 평안이를 당신 같은 가족 밑에서 자라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혼인 후 형성된 공동 재산이므로 협의하에 분할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 된 예금 2억 원은 제 결혼 전 자금과 예단비 잔액이므로 아이 양육비와 소송 비용으로 제가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모든 증거 서류를 봉인하여 김 여사의 위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예금에는 손도 댈 수 없다는 말에 다시 발악하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과 서류철을 들고 옆에 서 있는 변호사 연희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해? 저는 그를 마주보며 되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을 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다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며느리도 유약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안이의 엄마이자 자유로운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서명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놓쳐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왔던 험상궂은 남자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훈 씨는 김 여사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그들의 그림자는 유독 외롭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신우이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 남아있던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차를 타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차가 사라진 길 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희 모녀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같던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더 밝은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겠지만 제게 남은 재산과 가족들의 지지가 있기에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며느리에게 재산 편취 음모를 들킨 김 여사의 이야기는 태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녹음 파일과 위조 서류 사진이 우리가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와 맘카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전에는 김 여사를 현모양처라며 칭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녀를 보면 외면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김 여사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거나 단지 내 헬스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비웃음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녀의 면전에 악독한 시어머니, 사기꾼이라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체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분여회에서는 며느리 학대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그녀를 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훈 씨의 상황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임원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비도덕적인 인물에게 중요한 리더의 자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부사장 자리는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경력은 끝났고 가정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 지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부잣집 아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추문이 가득한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즉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박 씨 집안은 잿빛 절망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좋은 집도 있었지만 더 이상 교류하려는 사람도 그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론의 고립은 그 가족 모두에게 내려진 무기징역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수진 형님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사람들의 심판이 더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사람들의 외면과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큰 충격을 받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가끔 내 장소는 어디 있나, 이 집은 내 것이야 하고 혼자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여론은 금방 다른 이슈로 옮겨갈지 몰라도 그날의 치욕은 그들 가족의 삶의 영원한 낙인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기만으로 살아온 자들은 결국 자신이 뿌린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돗자리 위에서 뒤집기를 하는 평안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볼 때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시끄럽고 징벌로 가득할지 몰라도 이 작은 집 안에는 오직 사랑과 평화운만이 존재했습니다. 악몽이 매일 밤 김 여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형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누가 문 앞에서 수갑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외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입만 열면 노란 서리와 침대 밑 봉투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딜 가나 제가 서서 정신감정서를 손에 들고 자신을 비웃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와 목걸이를 전부 꺼내 몇 번이고 세어보다가 다시 옷장 밑이나 벽 틈새 같은 곳에 황급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을 포함해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금을 훔쳐가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제 재산을 훔치려 했던 것처럼요. 의심은 그녀를 극도의 방어와 공황 상태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파트 베란다로 뛰쳐나가 윤주한테 집 돌려줘. 안 그러면 그 애가 와서 내 목을 조를 거야. 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윤 씨가 어머니를 끌고 들어오려 하면 그녀는 아들까지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핥히고 때렸습니다.
지훈 씨의 유약함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진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고,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은 늘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빛을 무서워했고 전화벨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경찰이나 정신병원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몸을 웅크리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게 파놓았던 덫에 스스로 빠져 정말로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고 혈육의 정마저 짓밟은 자에게 내려진 양심의 형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쳐가는 어머니를 보며 지훈 씨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후였습니다. 그는 재산으로 가득 찬 집에서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떠나던 날의 웃음소리는 이제 어머니의 광기 어린 비명과 깊은 한숨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영혼의 평화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족애와 도덕을 모두 버리고 종이 조각 몇 장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날카롭고 기세등등했던 여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각서에 대해 중얼거리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공황 상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6개월 후 저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과 제 예금을 합쳐 시끄러운 도시로 돌아가는 대신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낡은 집을 수리하고 읍내 길가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평안, 제 딸의 이름이자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 맺힌 신선한 꽃들을 받아왔습니다. 평안이는 이제 제법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보며 늘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소박했지만 기쁨과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모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시댁의 비난이나 간섭에 맞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정신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낡은 신문지를 접어 봉투 모양을 만들고는 베개 밑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와 지혜는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훈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범한 직장으로 옮겼으며 더 이상 승진에 대한 야망도 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끔 변호사 연희의 계좌를 통해 평안이의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제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지만 결코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탐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선량함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오후 황금빛 햇살이 잘 익은 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안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아이가 향기로운 장미꽃을 보며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평안한 손주를 보는 두 분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행복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제게 어두운 문 하나를 닫는 대신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평안이를 강인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다시는 엄마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녀의 미래는 진심과 의지로 쌓아 올린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위조된 서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머나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끝없는 가족의 사랑과 제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처럼
평안한 삶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평안한 노년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에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운명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